안녕하십니까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동아시아사 9차식입니다. 어제 선생님들이 회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은 6월 15일부터 16, 17 아마 3일 정도 실시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많은 분량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날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통합과 발전인데요. 중국 지역입니다. 북이 전번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5호 16국, 선비, 흉노, 저갈강 이 5호들이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6국을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선비족이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선비족이 5호 16국을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북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북이는 선비족인 북방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한족보다 뒤처졌고, 이러한 북방 유목민족들이 한족들을 통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목민족들이 스스로 한족화하려고 하는 무슨 정책이요? 북이의 한화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한화 정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호한융합 정책이다라는 말로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호한융합 정책 또는 한화 정책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호한융합 정책인 한화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북이의 누구였다는 거예요? 효문제였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제일 먼저 이 유목민족들이 한화 농경민족이 한족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인 유목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생소했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통해 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유목민족을 토지에 땅에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농경민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유목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토지 정책이 바로 균전제라는 토지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주는, 유목민족이 나누어져서 그 유목민족을 이제는 농경민족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에 분현 단위로 이제 이동 생활을 해서 얘네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행정 조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분현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한족의 풍습을 모방하면서 선비족의 풍속은 검지했고, 또 한족의 언어, 한족의 의복 이런 걸 사용했고요. 또 한족의 사용, 그들이 성씨를 다 버렸죠. 이 선비족의 대표적인 성씨가 바로 탁발이라는 성이었거든요. 탁발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을 다 버리고 한족의 성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수도를 선생님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유목민들의 근거지였던 평성에서부터 어디로요? 러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기도 했었고, 또 귀족의 관료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한족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한화 정책을 실시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선비족은 북방 유목민족이었고, 얘들은 계속해서 이동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했던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전쟁은 잘 하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졌거든요.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졌던 선비족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한족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족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한족의 문화에 흡수, 동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빨리 깨달았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북방민족을 한족에게 융합시키면서 당연히 이 북방민족과 한족이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흡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효문제의 하나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선생님이 호한 융합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수나라입니다. 자, 둘로 갈라져 있던 남북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었잖아요. 자, 남북조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약 4세기 동안 분열되어 있었다. 이 4세기 동안에 분열되어 있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위진남북조다, 이렇게 얘기했죠. 위진남북조 시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하나로 통일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양견이었죠. 양견, 수문제에 의해서 결국은 남조가 흡수 통일되어지면서 마침내 중국이 또 다른 통일 왕조가 형성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중앙집권화 정책을 선생님 전번에도 실시 좀 설명했었는데요. 수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집권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황제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제는 선생님이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문제 굉장히 잘 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 최초에 뭐가 실시됐던 때였습니까? 과거제도가 실시되었을 때가 바로 이 수문제 때였거든요. 이 과거제도 시험 쳐서 관리를 선발하기 이전에는 추천제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향거리 선제 같은 그런 추천제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화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왕이 마음에 드는 애들을 어떻게 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왕이 직접 뽑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과거제죠.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제가 처음 실시됐던 것이 바로 고려시대 때 광종때잖아요. 광종이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나라의 문제 또한 중국 최초의 과거제도가 실시되어진 목적이 바로 왕권,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집권 정책을 왕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문제가 중국 최초로 과거제도가 실시되어진 겁니다. 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거. 다음에 자, 수나라 때, 수문제 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위에서 실시했던 또한 균전제가요, 토지를 나눠주는,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균전제가 실시되어졌고, 세금 제조했던 조, 용, 조가 또한 실시되어졌는데, 조라는 것은 앞에 있는 조는요, 토지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뒤에 있는 용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증가하는 거죠. 이 용은 두 가지였잖아요.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증가하는 용이 있고요. 조 뒤에 있는 조라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조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용조라는 제도는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세금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활용이 되었던 이 조용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자, 부병제가 실시되어졌는데, 부병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농병일치다, 이런 얘기죠.
농병일치라는 얘기는 농민들을 뭐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사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뭘 짓고요. 농사를 짓다가 국가가 위급할 때는 이 농민들을 군사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제도가 농병일치 바로 부병제라는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제도,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런 걸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인 화북과 또 경제, 농업의 중심지였던 강남을 연결하는 그러한 물자의 유통을 위해서 이걸 설치했죠? 뭐요? 대운하죠.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라는 얘기 했고요. 자, 그래서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그러한 대운하가 이때 건설되어졌다. 그러나 이 대운하 건설로 인해서 너무 무리하게 백성들을 노동력을 징발했기 때문에 노동력의 좀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그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대규모의 토목공사 또 하나요, 무리한 고려의 원정이었죠. 자, 고려를 이때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면서 그러나 이 원정이 성공하지 못하고 고려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크게 이 수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국력 또한 굉장히 쇠락하게 되어지고요. 마침내 멸망하는, 수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려 원정의 실패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무리한 토목공사에 농민들을 동원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졌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수나라 같은 경우는 2명의 황제밖에 없었던 아주 짧은 기간 왕조가 유지되다가 멸망해버린 그런 왕조가 수나라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내란으로 인해서 618년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했죠. 자, 봐봐요. 589년부터 618년까지니까요. 근 한 몇 년 정도입니까? 이게 한 빼기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년 하면 한 30년 정도 유지되다가 왕조가 멸망해버린 그러한 아주 짧은 기간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수나라였었습니다. 자, 다음에요. 자, 삼국의 경쟁인데요. 삼국의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4, 5세기에 야업동 지역을 확보했고 백제를 공략했고 자, 한강유역을 확보했습니다. 무슨 왕 때요? 장수왕 때 얘기하는 거네요. 5세기 장수왕 때 한강유역을 확보했고요.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격퇴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라의 쳐도로 외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것을 광격대왕 때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호우명 그릇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 얘기고요. 6세기 말에는 돌궐 백제 외와 연결해서 이게 무슨 세력 얘기하는 겁니까? 남북 세력 얘기하는 거네요. 남북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남북 세력 연결하여 수와 대외 확장에 대응했으나 하면서 수나라의 침략을 격퇴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 4세기 때 전성기였죠.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었습니다.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이때 고구려의 고구관왕을 전사시키기도 했고요. 다음에 또 뭐 했겠습니까? 여서산동 규슈까지 진출하면서 고대 상업 세력권을 형성하기도 했을 때가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에 밀려서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했죠. 5세기 이후에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위례성에서부터 수도를 어디로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신라는 6세기 중엽에 한강 유역을 진출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왕 때 얘기하는 거죠? 진흥왕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성왕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되찾고 성왕을 죽이면서 전사시키면서 한강을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차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진흥왕 이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그러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잖아요. 7세기 때 대외 관계가 위에 위쪽에 돌궐이 있었고요. 여기 고구려가 있었고요. 다음에 여기 백제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외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을 남북 세력이라 얘기했고요. 자, 이쪽에 중국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있었고요. 여기에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랑연합 이런 게 체결되어졌죠. 이 세력을 무슨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동서세력. 그래서 7세기 때 남북 세력과 동서세력 간의 대립에서 이 동서세력이 승리하게 되면서 마침내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신라와 당이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결국은 멸망시켰죠. 백제가 멸망이 660년에요. 고구려의 멸망이 8년 뒤인 668년에 멸망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바로 삼국통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당나라가 신라마저 정복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되면서 마침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면서 나당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는요, 멸망한 고구려 백제 유민들까지 합세하게 되면서 마침내 나당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군이요, 당나라군을 크게 무찔렀던 두 개의 전투가 기벌포와 매서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를 결국은 격퇴하게 되고 676년에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삼국통일은 굉장히 한계가 많았죠.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그러한 통일이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 왕조가 형성되었다는 것, 또 그들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져서 찬란한 통일 신라의 화려한 그런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또 삼국통일이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의의는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일본 열도인데요. 여기부터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봐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야마토 정권인데요. 야마토 정권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선생님이 전번에 얘기했었죠. 4세기경에 형성됐던 야마토 정권인데, 자, 이 야마토 정권이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입니다. 우리가 야마토 정권 이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30여 개의 소국으로 일본이 분열되어 있고 이 30여 개의 소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이제 통일되어졌는데 그 통일 왕조가 바로 야마토 정권이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야마토 정권 이렇게 형광펜을 꺼놓고 설명할게요. 이건 좀 중요한 정권이니까. 자, 지금부터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요, 가야의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야 그러면 변한이잖아요. 변한, 가야 둘 다 뭐가 유명했습니까? 철. 굉장히 유명했던 가야의 철기 문화 수용하면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남조에 조공을 하면서 국왕의 칭호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시성제도 이런 것들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야마토 정권의 또 문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야마토 정권의 문화가 여기다가 써볼까요? 특히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래된 그러한 문화들이요, 고구려 신라 백제의 문화가 일본의 고대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이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서 만들어진 일본의 고대 문화를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스카 문화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6세기경의 아스카 문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종이와 먹, 또 호류사의 금당벽화 이런 것들을 전해줬던 고구려의 담쟁도 있었고요. 백제의 한자를 전해줬던 아직기도 있었고요. 다음에 천자문과 논어를 또 일본에 전해줬던 왕인박사도 있었고요. 또 불교를 전해줬던 놀이사치기, 이러한 또 신라에 뭐 있었습니까? 축제술과 또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어졌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의 토기 또 기억해야 되죠.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해져 가지고 일본의 그러한 토기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본의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때의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에키 토기가 또 만들어지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가야의 토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요,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일본의 스에키 토기입니다.
좀 기억에 한국사를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가야토기 좀 기억이 남을 텐데요. 가야토기의 모양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또 일본의 스에키 토기입니다. 그 전에 일본의 토기는요, 스에키 토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본의 토기들은 굉장히 잘 부서지는 그런 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의 토기가요, 이상 가마의 불을요 1000도씨 이상 굉장히 고열을 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토기들이 제작하는 기술이 가야에서 만들어지면서 이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되어져서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구워내는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토기들이 제작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세키 토기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 야마토 정권 때요,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의 건립을 위해서 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왕 중심의 그러한 정치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카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카게신인데요, 누구 중심이요? 왕 중심의 그러한 정치체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수나라 당나라의 중국 봤잖아요. 중국에 유학 가 있던 젊은이들이 볼 때 중국을 보니까 굉장히 왕 중심으로 돌돌 뭉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본 또한 군주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더욱더 고조되어지게 되어지면서요, 이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체제가 수립되어졌다라는 것 좀 보시고요. 이 다이카게신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나라의 유학가에 있던 유학생들이었거든요. 당나라의 유학생들이 이때 당나라의 강력한 율령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일본도 받아들여서 국왕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당나라의 중국의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도입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국왕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법, 율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의 율령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율령, 법이 있는데요. 그 율령이 일본 최초의 율령이었던 다효 율령이라는 율령이었습니다. 이거 좀 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효 율령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핵심은 뭐 중심으로? 국왕, 군주 중심의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자. 왕권을 그만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강화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이러한 다이카게신이 일어났던 일본 야마토 정권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유적이 바로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일본 왕의 무덤인데요. 이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 큰데요. 이 보면 이 둥근 부분이 있고 네모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무덤, 고분 형태인데, 이 고분이 여기 있는 게 시신을 매장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해줬던 부분인데, 이 둘레의 길이가 거의 뭐 몇천 미터, 수천 미터의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수천 킬로미터는 아니고요. 수천 미터 정도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한 다이센 고분인데요.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의 형태입니다. 열쇠고리 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이거 좀 모양 좀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야마토 정권 때 왕권이 얼만큼 강했는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방 후원분이거든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이카게신이 일어났고, 다이카게신은 목적은 뭐였다?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였고,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강력한 왕 중심의 그 율령, 법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또한 일본 최초의 율령이었던 무슨 율령이요? 다이오 율령이라고 하는 왕 중심의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야마토 정권 다음의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라 시대라고 얘기해요. 나라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나라현이거든요. 현. 그래서 굉장히 이 나라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됐던 때를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이 나라라는 현 안에 자 이때 궁궐을 지었는데 이때 수도가 바로 어디였냐면요. 헤이조쿄였었습니다. 동아시아사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순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말도 나오고 베트남 말도 나오고 생소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좀 빨리 익히셔야 합니다.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이조쿄라고 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나라가 펼쳐졌던 시대를 우리가 나라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 나라 시대 때는요, 수도가 바로 헤이조쿄였다는 거. 근데 이 헤이조쿄가 좀 여러분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요거 이쪽으로 올게요. 요 헤이조쿄가 뭘 모방했냐면,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장안성 그러면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공부했죠? 자, 그 구조 자체가 주작대로 기억납니까? 그 주작대로인 큰 길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궁궐 앞에 넓은 그러한 도로가 쫙 깔려있는 계획도시였잖아요. 이 당나라의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했던 곳이 바로 헤이조쿄였고 이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던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이었잖아요. 상경성 또한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주작대로였었잖아요. 자,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당나라의 장안성의 구조입니다. 장안성이 바로 이렇게 길 주작대로가 여기에 쫙 펼쳐져 있죠. 여기 궁궐이고요. 다음에 자 여기서 바라보는 발해의 상경성입니다. 발해 수도였던 상경성도 주작대로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자 헤이조쿄, 일본의 헤이조쿄 또한 이러한 주작대로가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이 나오면 이거는 당나라의 주작대로를 모방한 대표적인 동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수도의 구조, 발해 또요 일본 나라시대 때의 수도였던 헤이조쿄 이런 것들이 다 당나라의 뭐를요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했구나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요. 자, 헤이조쿄까지 봤습니다. 나라시대 때 수도가 바로 헤이조쿄였고, 헤이조쿄는 당의 장안성의 주작대로를 모방했다라고 하는 거요.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이때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도 처음 사용이 되어졌고요. 다음에 또 이때는, 요거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견당사, 견신라사입니다. 견이라는 것은 본다 견이잖아요. 당나라에 가서 보고 와. 뭘 보고 오라는 얘기일까요? 신라에 가서 보고 와. 뭘 보고 와? 신라에서 당나라에서 발달된 문물을 보고 배우고 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있는 신라와 당나라로 사신들을 보내서 거기에 발달된 문물들을 빨리빨리 수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견당사, 견신라사라고 하는 사신들을 또 파견하기도 해서 선진문물 수용, 외래 문화의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시대가 바로 나라 시대였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나라 시대 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율령체제가 흔들리고 이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를 또 한 번 옮기는데요. 이제는 헤이조쿄에서부터 자 수도를 어디로 옮냐면요 헤이안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이안 시대 때의 수도는요 헤이안교입니다. 헤이안교라는 그러한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요. 이때부터 시대를 바로 헤이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이안시대는요. 8세기 중년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실과 귀족 세력 간의 대립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3월달 3학년 모의고사에 요게 나왔는데요. 헤이안시대 때 수도 헤이안교 요거 나왔거든요. 이 수도 색깔이 좀 그러네요. 잠깐만요.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시대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수도가 해양교였다는 거. 자, 그래서 왕이 계승을 둘러싸서 왕실과 귀족 간에 굉장히 치열한 대립이,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채용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막 권력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무사들을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했지만 나중에 되면 이 무사들이 스스로 어떻게 되버려요? 귀족을 딛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사들이 세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막부 시대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같은 일본의 긴 무사들의 시대였던 막부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헤이안 시대였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헤이안 시대 때는요, 나라 시대 때 율령 체제가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수도를 헤이안교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면서 이때 794년부터 시작됐던 시대이고요. 이 시대는 왕권과 왕실과 귀족 세력들 간의 세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고, 이 귀족 세력들이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채용하게 되면서 무사 계급들이 사무라이라고 얘기하죠. 무사 계급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요. 후에 이 무사들이 귀족들로부터 독립해서 막부 시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또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헤이안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나라 시대 때는 발달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신라로 사신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보내서 그들의 선진 문물을 막 배우려고 노력했던 시대라면, 이 헤이안 시대는 그 정반대입니다. 이때 때는요, 외국어 견당사, 견신라사를 다 폐지해버려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일본 고유의 문화를 더 중시 생각하는 거죠. 발달된 당나라의 문화, 발달된 신라의 문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일본 고유의 문화, 그들 고유의 문화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국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고유의 문화, 이걸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풍 문화가 이때 더욱더 유행어로서 번져갔고요. 그래서 견당사, 견신라사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폐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고유한, 일본 특유의 그 문화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고유의 문자, 히라카나, 가라카나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가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나 문자가 또 사용되어지는 가나 문화가 발명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 봤고요. 다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자, 어느 나라에? 한 나라에 복속된 이래로 중국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무슨 나라였습니까? 남비에시였죠? 남비에시였고, 이 남비에시 한나라 때 무제 때 그쵸, 점령당하게 되어졌고, 여기에 그래서 한 국군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독립하려고 무전장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기억납니까? 증리 자매들이 한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런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어졌던 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다음에 10세기에 오면서 이 중국의 혼란기, 5대 10국 시대의 그 혼란기를 이용해서 이때 독립하면서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였던 응호 왕조가 수립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다가 곧 분열되어지고 10세기 이후가, 중반 이후가 되면서 다시 요거는 그냥 저거만 놓고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대구월이라는 나라로 재통일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두셔야 될 거요. 요거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티벳 고원, 요거 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지형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서쪽 지역이, 동아시아의 서쪽 지역이 해발 3,000에서 4,000m 고원지대, 티벳 고원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지역은 유목 생활이 주로 행해졌던 지역이었고요.
7세기 중반에 이 티베트 고원 지역에 급격하게 세력을 키웠던 나라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7세기 때 있었던 나라, 요거 좀 이 나라도 좀 중요한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요? 토번이라는 나라였거든요. 티베트 고원에서 7세기에 급격하게 세력을 키웠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토번이라는 나라다. 토번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토번요. 자, 토번은 수도가 어디였냐면 라사였었습니다. 라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티베트 고원 지역의 유목민족과였던 토번이라는 나라가 성장했고요. 이 토번의 최전성기 때를 구가했던 황제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또 이름이 좀 생소할 겁니다. 송첸 캄포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가 가장 강력했을 때였었다. 자, 그래서 실크로드와 스촨 이 지역을 공략하고 또 당나라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당나라가요, 이 신라와 나당 전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로부터 퇴진했잖아요. 그 이유가 솔직히 신라에게 세력이 밀려서 퇴진했다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나당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서쪽에서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토번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는 신라와 토번을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급하게 당나라와 신라 간의 나당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벌하기 위해서 당연히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당나라에게 큰 압박이 됐던 그러한 나라 바로 송첸캄포의 토번이라는 나라,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라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나라. 이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 토번은 좀 익혀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철기 문화인데요. 철기 얘긴데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가 이때 굉장히 필요하게 됐고, 철제는 청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좀 흔했기 때문에 철제 무기가 보급되어지면서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철제 농기구가 또 보급되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인구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이 철기 문화는 동아시아에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부터 먼저 볼게요. 제일 먼저요. 자,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중원 지역에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보급됐고, 이 중원에 있는 철기 문화가 어디로요? 우리 나라가 살고 있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으로 유입이 되어졌던 거죠.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전래가 됐고요. 이 지역에서부터 한반도 어디로요? 남부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이 한반도 남부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철기가 전해질 땐 이때 철기만 전해진 게 아니라 청동도 함께 전래됐고 또 뭐더요? 벼농사 기술도 함께 전래되어지면서 일본의 무슨 문화를 형성하는데 야요이 문화가 그래서 형성되어졌다라는 얘기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가 바로 이 가야였죠. 사만 중에 한 나라였던 변안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 가야죠. 이 지역에는 철의 생산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철의 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철을 다루는 기술 또한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이 가야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는데 가야에 또한 이 철 제조 기술이 전파되어지면서 일본의 이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는데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고대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틀을 만든 또 가야의 철기였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국제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오늘은 표시를 해볼게요. 국제인. 자, 국제인 그러면 국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동아시아 각국을 왕래하면서 문화를 교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국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 국제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냐면, 먼 교류,
동아시아에 를 왕래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을 왕래하면서 각국의 문화 교류에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국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뭐였고요? 중국이었겠죠. 이때 당시에 중국은요, 당나라였고요. 이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이 동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당의 선진 문물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국제인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국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요. 당나라는요, 이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굉장히 어땠다고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폐쇄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들어오는 인재들도 굉장히 많이 당나라로, 장안성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 배웠잖아요. 당의 장안성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머무르고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도 통일신라 사람들이 여기에 장안성에 많이 머무르고 있었고 또 발해 사람들도 많이 머무르고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안에서는 과거 시험을 볼 때도 특히 어떤 과도 있다 그랬습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 과목이 빈공과라고 얘기하잖아요. 빈공과를 두었을 만큼 외국인들의 이 당안성 안에 국적이었다. 그들이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국제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국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몇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로 건너가서 과거에 합격하면서 당나라에서 관직을 지냈던 우리나라에서는 육두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관직 승진에 모든 승진에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제1호 조기 유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나라로 유학 가가지고 당에서부터 공부를 해서 당나라의 과거 시험까지 합격하면서 당나라에서 관직을 지내기도 했던 대표적인 국제인이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되면서 이 인물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에게 뭐 개혁안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 인물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마침내 생을 마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통일신라의 최고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누굽니까? 최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국제인이고요. 다음에 자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청해진을 설치했던 그리고 당나라의 법화원이라는 절을 또 설치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었죠. 자 장보고라는 그런 국제인이 있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또 국제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자 이 인물은요. 중국에 넘어가서 불교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요. 당에 그치지 않고 인도 불교가 만들어진 그 원산지가 바로 인도잖아요. 인도까지 다녀왔던 인물이죠. 자 거기에서 다녀온 그 자기의 경험을 글로 남겼던 왕호 천축곡전이라고 하는 또 저서를 남기기도 했던 대표적인 국제인 해초죠. 다음에 자 이때 일본에 있는 이 인물은요 장보고의 배를 이용해서 당나라로 건너갔던 인물이에요. 이 당시에 해적들이 너무 많이 들끓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당나라로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장보고가 자신의 선박을 이용해서 이 인물을요 당나라까지 안전하게 보내주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례로서 이 장보고에게 감사의 편지를 건네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렵게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건너가서 입당, 당나라에서 들어가서 이때 발달된 당나라의 불교 문화를 공부했던 대표적인 일본의 국제인, 이 사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인물이죠. 이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거, 장보고와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인물 옌린이라고 하는 인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당나라의 안남도호부의 도호라는 관직을 지내기도 했던 일본의 또 한 명의 국제인요. 인물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요. 아베노 나카마루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국제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봐서요. 당나라의 뭐까지 제일 높은 신하였던 제상의 관직까지 올랐던 대표적인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제인입니다. 콩공푸입니다. 콩공푸 자, 그래서 껑꽁푹인데요. 자, 이 둘은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모두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올랐던 대표적인 베트남의 국제인 껑꽁푹이라는 형제가 또 대표적인 그러한 국제인으로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자, 당나라의 대표적인 국제인인데 이번에는 당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의 당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당나라 승려로서 일본에 전해줬던 대표적인 또 당나라의 국제인이죠. 요 사람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진이라고 하는 당나라 사람인데요. 요 사람도 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감진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당나라 사람인데 당나라 사람이 스스로 일본의 선진 그러한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인물 바로 감진이라는 인물 대표적인 국제인 시험 문제는요 요 두 사람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봐두셔야 할 인물 자 일본의 옌린이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감진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국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다 이제 오늘 준비했던 부분은 다 끝났는데요. 수능 특강에 있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한 2개만 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지도에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성비, 흉노, 갈, 강이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5호가 자,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5호 16국을 형성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 5호 16국에 의해서 쫓긴 한족들을 어디로요? 창장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면서 얘네들은 남조가 시작되어지고 이 5호 16국을 통일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선비족이었고 선비족에 의해서 5호 16국이 하나로 통일되어졌는데 그 나라는 북이었다. 뭐 이런 얘기이죠. 자, 지도의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한참 전의 얘기고요. 한나라가 대월지와 제휴를 모색했다. 이것은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대월지와 군사적 동맹을 맺었던 그런 한나라 얘기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훨씬 더 이전의 얘기고요. 일본에서 조문문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신석기 문화니까요. 일본 시대의 신석기 문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강남 지역에 한족 왕조가 세워졌다. 여기 답이죠. 강남 지역의 한족 왕조 뭐예요? 동진이라는 나라가 남조가 형성되어졌고 동진에 이어서 송, 제, 양, 진이라고 하는 5개의 왕조가 이 남조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한족의 왕조다. 그래서 이때 5호에게 쫓겨서 한족들이 창정강 유역으로 넘어가면서 창정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로 이주했다. 이건 진한 교체기 때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지금 4번밖에 해당 사항이 없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자, 다음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또 황제가 또 나왔네요.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여러 북방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북방의 언어, 북방 유목민족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한족의 언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한족의 언어만 사용하게 하려 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마땅히 차기를 낮추고 관계에서 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고유의 북방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족에게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흡수, 동화되겠다는 얘기죠. 이 황제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효문제의 무슨 정책이요? 한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네요. 한화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에 뭐였습니까? 북방 유목민족의 옷을
금지 조칙을 어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북방 유목민족의 옷을 버리고 뭘 입으란 얘기입니까? 한족의 옷을 입어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효문제 하나 정책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수도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맞네요. 그들의 근거지였던 평성에서부터 이때 자 어디로 옮겼다 그랬습니까?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했다. 이거는 무슨 나라에 해당하는 겁니까? 수나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것도 당연히 수당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준왕을 몰아내고 정벌 잡아대기 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만 조선의 위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백등산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했다. 이거는 한고조 유방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방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여기서 효문제, 북위의 효문제에 대한 설명은 바로 1번 수도를 러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답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차시 때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